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고 싶은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하는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건강검진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할지 고민이신 분들, 또는 이미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 결과지를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종종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힘들게 찾아오시는 경우를 만났습니다. 또 반대로 예전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치료 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사연도 종종 만났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하는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검사 결과지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4가지 세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세 번째는 실제 결과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고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지를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체를 볼 수 있는 영상검사에는 대표적으로 CT,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각 영상별로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먼저 CT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뛰어나지만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찍을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RI는 굉장히 좋고 인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검사 시간이 길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검사자의 실력, 숙련도나 능력에 따라서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검사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에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병을 찾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서도 해상도가 뛰어난 영상, 초음파가 적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외에도 심장 초음파라든가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이렇게 건강검진에 초음파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검사하는 것일까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 큰 혈관입니다. 전체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의 70%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고요. 나머지 30%는 뒤쪽으로 올라가는 척추동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동맥은 머리 안쪽에서는 여러 개의 가지혈관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 나무로 친다면 경동맥은 큰 기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동맥이 좁아져서 막히게 된다면 뇌경색, 큰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동맥 자체가 막히지 않더라도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서 가지혈관을 막게 되면 역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경동맥 이상은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 예방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맥은 우리 신체 혈관 가운데 동맥경화, 즉 찌꺼기가 가장 먼저 생기는 혈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가장 잘 생기는 혈관이기도 합니다. 즉, 동맥경화의 최전선이자 최전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하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보고 싶을까요? 검사하는 저는 어떤 것을 가장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정상혈관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증상인 분들에게도 건강검진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해보면 이상소견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혈관 이상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우리 신체 혈관에서 혈관 내에 찌꺼기가 끼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수도관이나 호수가 오래되면 내경에 찌꺼기가 끼고 좁아지면서 막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맥경화는 우리 신체의 모든 혈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혈관이 좁아지고 심하면 막히게 되는데, 그때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산소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세포가 손상되게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모두 이 동맥경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참고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동맥경화가 발생한 진행된 혈관을 다시 깨끗한 혈관으로 돌릴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그런 약물은 없고, 이 동맥경화 진행을 막아주거나 좀 불안정해 보이는 동맥경화 혈관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약물은 존재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볼 수 있는 동맥경화의 첫 번째 소견은 동맥경화반입니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딱딱한 찌꺼기를 동맥경화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에서 이 동맥경화반이 확인이 되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혈관에 있는지,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성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사이즈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2 곱하기 3mm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요. 혈관 내로 들어온 두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께만 기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mm의 동맥경화반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영어로 되어 있는 한독지를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번역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렵지 않게 한글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맥경화반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져서 혈관 내경을 점차 좁게 만들면 우리는 협착이라고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보는 동맥경화의 두 번째 소견이 이 협착입니다. 즉, 협착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동맥경화가 꽤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과지에는 협착의 정도를 기술하게 됩니다. 70% 협착이 보인다라는 것은 전체 혈관의 70%가 좁아졌다. 그래서 30% 정도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착의 수치가 커질수록 협착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협착의 정도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경 길이의 비율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체 면적 대비 좁아진 면적의 범위, 면적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을 생각해 보면 단면적은 반지름 또는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비율로 50% 정도의 협착이 있다면 면적으로 계산하면 75%의 협착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즉 50% 이상 협착에서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과장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길이 비율과 면적 비율의 계산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연구들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길이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도 길이 비율로 결과지의 협착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검사 결과지에서 면적으로 계산되었다라고 적혀 있다면 조금 과장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착의 정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3개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50% 미만의 협착은 경도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에서 70% 또는 80% 정도까지의 협착이 보일 때 중등도 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0 또는 80% 이상의 협착이 보일 때는 심한 협착이 있다라고 3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맥경화반과 협착에 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내중막 두께입니다. 혈관벽을 확대해보면 3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안쪽 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막, 그리고
가운데 있는 층이 중막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층을 합쳐서 내중막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내중막의 두께를 잴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중막 두께라고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Intimal Media Thickness, 약자로 IMT라고 기술합니다. 이 두께를 측정하는 이유는 내중막이 두꺼워지는 것이 동맥경화의 첫 시작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혈관에 동맥경화반, 플라크가 없더라도 IMT가 증가되어 있다면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내중막 두께가 두꺼워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5년 후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중막 두께의 정상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1.2mm 이상이면 내중막이 두꺼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주로 동맥경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혈관 박리라던가 혈관 기형 같은 것이 보이면 기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동맥 초음파 결과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결과지에서 반드시 기술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동맥경화반 또는 죽상경화반입니다. 만약 이것이 존재한다면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는지가 기술되어 있을 것입니다. 2번은 동맥경화반이 심해져서 혈관 내에 협착을 일으켰다면 어떤 혈관에서 어느 정도 몇 %의 협착을 이루고 있는지를 기술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도, 중등도, 그리고 심한 협착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맥경화반이나 협착이 없더라도 총경동맥의 내중막 두께, 즉 IMT가 기술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상, 비정상으로 기술하지 않고 단순히 두께를 측정하여서 기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1.2mm 이하이면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경동맥 초음파는 경동맥에서 보이는 동맥경화 소견을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내는 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얘기해보면 먼저 정상이 있을 것이고 동맥경화가 좀 더 진행하면 IMT만 증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하면 동맥경화반, 죽상경화반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더 진행하면 동맥경화로 인한 경동맥 협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착은 경도, 중등도, 심한 협착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아직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IMT만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술, 담배 중단, 그리고 운동, 식습관 조정과 같은 생활습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맥경화반은 확인이 되지만 협착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다. 주로는 한 2에서 3mm 정도의 동맥경화반이 발견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좀 더 강력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더라도 숨어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것 또는 혈압을 자주 체크해 보면서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는지 잘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에서는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좀 더 낮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서 약물 조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출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 협착이 있다고 하여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서 뇌경색의 위험 그리고 출혈 위험을 저울질하여서 약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맥에 협착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해당 의사, 가능하다면 신경과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중등도나 심한 협착이 존재한다면 혈관 조영술과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과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경동맥에 협착이 보이더라도 응급으로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결과지를 들고 병원의 응급실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근처 병원 알아보시고 외래 예약을 하시고 진료를 보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 소견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미룬다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피해야 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매우 유용한 검사이지만 결과지를 보고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의미 없는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인데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교수로 8년간 재직하였고요. 현재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 강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좀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지식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질환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대신 신경 써주는, 그래서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